여러분들은 비트코인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튤립, 사기, 거품, 자금 세탁, 투기 이런 부정적인 개념들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게다가 평소에 존경받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석학들께서 비트코인은 언젠가는 영원히 될 거니까 멀리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소문이 들려오고 도무지 어느 말이 맞는지 헷갈리시죠? 비트코인은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또 다른 의미에서 주목을 받고도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비싸고 국제정치에까지 등장하고 가격이 요동치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참으로 다양한 벽에 부딪혔는데요.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몇 가지 문제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비트코인을 더 알아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민간인이 만든 코드 쪼가리인데 코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으니까 일단 경제학 전공자들이 보기에는 기존의 화폐 개념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은 요동치죠.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이게 뭐야? 이거 사기야. 이렇게 하면 가장 편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비트코인을 사라고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화폐건 화폐가 아니건 비트코인은 엄청난 발명품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비트코인은 디지털의 아날로그의 속성을 입힌 역사적인 발명품입니다. 일단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디지털 자료에 과연 원본이라는 개념이 가능합니까? 제 지식으로는 원본과 복사본이 구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에는 원본이라는 개념이 없죠. 적어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발명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비트코인을 처음 소개한 8장짜리 논문이 있어요. 저는 그 논문을 보고 이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논문 자체가 너무 명징했고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시간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그 논문은 딱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문이라고 해도 돼요. 그 딱 한 문제는 바로 이중지불이라는 개념입니다. 이중지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그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순이한테 돈을 준 5만 원을 다시 영희한테 주는 겁니다. 당연히 종이돈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한 번 주면 순이한테 넘어가니까. 근데 이게 디지털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원본하고 복사본의 구별이 없으니까 주고 나도 나한테 남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상에서는 어떻게 돈이 거래가 되나요? 인터넷상에서는 모두 이 이중지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중지불을 해결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거나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에서 지불을 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실제로 돈이 슝 전파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행 서버에서 내 계좌에서 차감을 하고 내가 돈을 주려는 사람의 계좌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다시 지불하려고 해도 은행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온라인 뱅킹은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는 식으로 송금을 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듯이 돈을 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제가 다음 강의 때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시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중지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트코인은 은행이나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신뢰받는 기관 없이 그냥 철수가 순이한테 돈을 보내는 거를 갑돌이, 은수, 명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구경하면서 이것이 진본이다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만든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사토시 나카모토의 고유한 생각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고민을 하다가 등기소 같이 만들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소 아시죠? 부동산에 있는 등기는 누구나 뽑아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집을 제가 2번, 3번 팔 수는 없죠. 왜냐하면 등기를 하고 나면 소유자가 바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명에게 등기를 하면 되겠구나. 쉽게 말하면 철수가 순이한테 주는 돈을 영수도, 은수도, 명수도, 태민이도 다 알게 하는 거예요. 공증이라고 하죠, 이것을.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때 알고 있었어요.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 하면은 매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철수가 순이한테 1억 원의 돈을 보낸 다음에 9천만 원을 심판자들한테 매수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억을 자기가 어차피 원본이 있으니까 자기한테 다시 1억을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1천만 원이 남잖아요. 그리고 도중에 이것을 공증하기로 한 사람들은 매수를 당해서 돈을 얻으니까 이 매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 매수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애초에 순이는 철수가 디지털로 보내는 돈을 믿지 않겠죠. 그러면 사토시 나카모토는 어떻게 이 심판자들이 매수당하지 않도록 했을까요? 여러분 채굴이란 말 들어보셨죠? 사실 채굴이란 말은 굉장히 그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는 말인데요. 곡괭이가 막 연산되고 막 이러죠. 곡괭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어쨌건 왜 채굴이라고 부르냐 하면 이 공증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뭘 인센티브를 주냐 하면 비트코인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철수가 순이한테 비트코인을 보내면 그것을 확인해 준 영수나 은수나 명수가 비트코인을 조금씩 받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평범한 아이디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혁명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철수가 순이한테 일단 돈을 보냈는데 그 돈을 다시 취소하고 명수나 은수 이 공증에 참여한 불특정 다수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보내려고 할 때 매수를 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착해서 매수를 당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이 매수를 당하지 않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철수한테 조금 돈을 받고 매수를 당해서 이중 지불을 하게 해주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네, 사람들한테 불신을 받겠죠. 아, 비트코인 그거 해킹도 안 되고 이중 지불 안 된다며 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막 팔아치울 거예요. 그럼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폭락하겠죠. 그러면 이걸 공증에 참여한 사람들이 뭘 들고 있다고요? 네, 비트코인을 조금씩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폭락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피해를 받죠. 뭐 피해 받을 수 있죠. 뭐 피해 받더라도 매수금이 더 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피스 오브 아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예술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이 공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비용을 써야 돼요. 그냥 내가 공증에 참여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 공증에 심판자로 참여하려면 비용을 써야 됩니다. 무슨 비용을 쓸까요? 네, 전기 비용을 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려면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소모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도 소모해야 되고 전기도 소모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얻은 코인은 공짜로 얻은 게 아니에요. 비용을 들여서 얻었는데 내가 이것을 부정직한 거래자한테 매수를 당해? 그럼 매수 금액이 좀 있겠지만 어쨌건 폭락해서 자기가 들인 전기 비용을 회복할 수가 없잖아요.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돈을 받는 사람도 철수가 심판자들을 매수할 수 없겠거니 하고 믿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라는 논문에서 가격에 요동치고 이런 거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 논문을 2008년도에 구경하거나 읽은 사람, 그 암호학자들이나 그걸 구경한 사람들도 가격을 요동치는 것은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어요. 가격의 요동은요, 비트코이너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들은 가격의 요동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가격의 요동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 디지털이 아날로그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 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나머지 문제는 의외로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제 이 시스템을 해킹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은 정직하게 행위하는 그런 플레이어들에 의해 가지고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래자도 정직하고 심판자도 정직하니까 시스템이 정직한 시스템이다. 라고 하고 뒤에 이제 수학적으로 이것을 논증했습니다.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논문에서 노골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1년, 2년 동안 이 비트코인 이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놓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고민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 거래에 참여한 심판자들은 왜 매수를 당하지 않죠? 이 사람들이 이타적이라서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라서죠. 자기가 손해볼까 봐 매수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정부를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중앙 뭐 연준이라든가 중국의 중앙은행이나 한국의 한국은행이 이 비트코인 시스템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면 비트코인 시스템을 없애거나 신뢰를 깎아먹게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돈을 쓰고 전기를 막 쓰더라도 심판자로 위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거래를 막 기록하고 막 해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인 가격이 떨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전기를 쓰고도 행복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거를 파괴하러 들어왔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이것을 사토시 나카모토가 언급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왜냐하면 언급하면 그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하게 기다렸어요. 이것이 바로 이 비트코인이 강한 이유입니다. 자, 어떻게 기다렸냐 하면요. 비트코인 1달러를 넘기를 기다린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몇 센트도 안 됐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대로 그 피자로 2만 개 보낸 건가 10,000개 보내서 피자 2판 거래하고 그랬잖아요. 막 장난 삼아서 거래하고 그게 첫 거래라고 우리가 피자데이도 해서 뭐 기념하고 그러는데 뭐 오해를 막 유발하죠. 그것이 신문에서는 재밌게 다루지만 그 피자 판 사람이 청소년이었어요. 영국의 청소년. 그래서 비트코인 10,000개를 얻어서 그 친구가 지금 억만장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한 10배 팔았대요. 네. 그래서 그게 누군지도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렇게 장난스럽게 했기 때문에 10,000달러가 1달러를 넘지 못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계속해서 이메일로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설명하면서 기다립니다. 뭘 기다리냐면 비트코인이 가치를 가질 때까지. 그것이 이제 1달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억, 뭐 1억 2천만 원을 넘으면 엄청난 뉴스가 나올 거 아닙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릴게요. 비트코인 10만 달러 넘는 건 뉴스가 아닙니다. 뭐에 비해서? 비트코인 1달러를 넘은 거에 비해서. 왜 비트코인 1달러 넘은 게 뉴스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비트코인 1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가치를 가졌잖아요. 가치를 가졌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진지하게 기계를 사고 진지하게 전기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 채굴 파워가 점점 늘어나요. 비트코인의 채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새로운 코인을 얻기 위해서 참여하지만 채굴 파워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게 금고라고 치면 금고의 외벽이 두꺼워지는 거거든요. 비트코인은 어떻게 설계된 금고냐 하면 비트코인 안에 내용물이 10달러의 가치가 있으면 이 비트코인이라는 금고를 가져다가 프레스로 깨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0달러로 맞춰져 있어요. 비트코인을 오해를 하는 분들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 비트코인의 금고의 암호키를 개발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암호키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고의 암호키를 여는 방식은 원래 있었는데 금고 안에 있는 가치물이 1억이면 금고를 가져다가 깨는데 1억이 들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를 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나 미국이나 중국같이 강력한 정부가 이 금고를 그 안에 있는 게 10억이라 하더라도 100억 들여서 깰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비트코인이라는 금고를 가져다가 깰 수 있는 프레스 기계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느 나라도 비트코인 시스템을 깨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 금고가 너무 두꺼워요. 이것을 어떤 한 나라가 작심하고 그것이 미국이라 할지라도 깨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몇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도 못 깹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잡지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을 압수하고 총을 머리에 대고 가짜 거래를 등록해 뭐 이렇게 하면 깰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이 막 들어오는데 참 놀라운 상상력이죠. 일단 그것이 왜 안 되는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는데요. 각 국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 데다가 그렇게 한꺼번에 행동을 하게 되면 다시 비트코인이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거 역시도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나 엘리트들이 비트코인의 이 무지막지한 이 파워를 발견했을 때는 이미 늦었던 거예요. 비트코인은 굉장히 강합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채굴자들이 자신한테 해로운 짓을 안 할 것이라는 첫 번째 문제를 풀었고, 두 번째는 어떤 정부도 이 금고를 가져다가 프레스를 눌러가지고 깰 프레스를 가지고 있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이것이 확인된 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안녕 하고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논문으로, 하나는 경험적인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경험적으로 1달러를 넘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사토시 나카모토는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강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이것이 비트코인이 인류의 문명사적인 발견이라고 저희 같은 비트코이너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강한 비트코인, 국가도 못 건드리는 비트코인이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요.
디지털의 아날로그 속성을 입혀서 고유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 지불이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절대로 화폐가 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 참으로 다양한 형태의 화폐를 운영해 왔습니다. 조개껍질, 돌, 금, 은, 담배, 위스키, 좋은 종이, 이런 예전에 사용했던 화폐들을 이용해서 화폐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담배나 위스키 같은 상품 화폐가 쓰이는 경우는 교도소나 전쟁 같은 특별한 경우예요. 한국 남성들의 경우에는 군대에서 담배를 나눠줘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는 사람들은 그 담배하고 다른 거를 바꾸어서 이렇게 받았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담배가 화폐로 쓰이는 것에 되게 익숙하지요. 담배같이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들을 상품화폐라고 하는데요. 상품화폐는 우리 인간의 직관에 딱 들어맞아요. 그래서 따로 논증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느 섬이 있어요. 고립된 섬이라고 생각해보죠. 그 섬에서는 우연한 계기로 담배를 화폐로 사용했어요. 당연히 흡연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흡연이 몸에 좋지 않다는 생각이 퍼지면서 그 섬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지 않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섬에는 담배를 피우는 분이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이 섬에서는 이제 그동안 쓰였던 담배 화폐가 계속 화폐로 쓰일까요? 혹은 흡연자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배가 그 화폐를 쓰던 담배 가격이 폭락할까요? 이왕 문제 하나 냈으니까요. 하나 더 내볼게요. 정부가 인정하건 안 하건 금이 화폐인 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금을 주었는데 버리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게 증거죠. 인터넷이 막 출발했을 때 1994년도에 이골드라는 결제 시스템이 등장했어요. 이골드는 고객들이 금을 사면 그 금을 택배로 고객한테 보내주지 않아요. 그냥 금고에 보관하죠. 그 대신 금 계좌를 줘요. 그래서 고객들은 이 금 계좌를 이용해서 인터넷 결제에 소액 결제에 사용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골드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미국 정부가 이골드 회사의 사장을 감금하고 회사 서버를 차단하고 회사 재산, 즉 고객들의 금을 동결했어요. 당연히 회사는 파산하고 강제 청산을 당했습니다. 자,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입니다. 이골드의 그 금을 두바이나 미국에 두는 게 아니고요. 달에 두는 거예요. 달나라에. 그리고 그 금 계좌를 열어주는 거는 똑같아요. 자기 금이 진짜로 달 금고에 있다는 거는 모두 다 안다고 쳐요. 그런데 절대로 해소할 수는 없겠죠. 달까지 갈 수 없잖아요. 대신 좋은 것도 있어요. FBI 같은 국가 수사기관도 갈 수 없어요. 그러니 동결할 수 없겠죠. 이렇게 시스템을 만든다면 이골드처럼 결제 수단으로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네, 여러분들 머리 아프시죠? 자, 첫 번째 문제와 두 번째 문제 모두 답은 예입니다. 흡연자가 하나도 없어진 섬의 담배는 계속 화폐로 쓰이고요. 달나라에 있는 금 계좌도 계속 쓰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낸 게 아니고요. 경제학의 큰 보물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학자가 그의 책에서 강조한 내용을 제가 알기 쉽게 여러분한테 정리해 드린 거예요. 프리드만은 그의 책 화폐 경제학에서 앱섬의 돌화폐를 소개합니다. 앱섬 사람들은 가지고 다니기도 어려운 큰 돌을 화폐로 사용합니다. 기둥으로도 안 쓰고 집 짓는 재료로도 안 써요. 그냥 자기 집 앞에 흉물스럽게 세워둔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이제부터입니다. 이 섬에는 화강암 돌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섬에서 그 돌을 떠서 배로 운반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섬에 다 와서 가라앉아요. 어렵게 떠온 돌덩어리가 바다로 가라앉죠. 그런데 바다에 가라앉은 돌이 화폐로 쓰입니다. 돌을 가져오다가 가라앉았다는 걸 증명하는 증인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프리드만이 말하고 싶은 건 화폐는 쓸모나 점유와는 상관없는 현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프리드만이 금 이야기를 꺼내요. 하고 싶었던 건 이 얘기죠. 금 이야기예요. 금은 어디 있나요? 자연 속에 있죠. 조금씩 있습니다. 그 자연 속에 있는 금을 순도 높게 정제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지하 벙커에 해병대가 지키는데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죠. 지하에서 꺼내서 지하로 다시 쌓아요. 그리고 프리드만은 그 책에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앱섬의 돌화폐하고 우리가 오늘날 쓰고 있는 이 금괴하고 뭐가 다르냐. 그 금은 실제로 사용되지도 않고 심지어는 이동도 되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금이 프랑스로 팔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연방준비제도 지하 벙커에 있는 금괴를 지게차로 옮깁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놔요.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 같은 경제신문에 대대적으로 일면에 나옵니다. 금이 유출되었다. 우리나라 이제 금 없다. 이런 거죠. 실물 금은 여전히 미국에 있는데 프랑스 거로 소유가 바뀌니까 미국에 금이 유출되었다고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금과 같은 상품 화폐인 경우이고 신용화폐인 종이돈은 정부가 인정하는 거잖아. 정부가 인정하지 않으면 돈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죠.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많이 주장하십니다. 그런데요. 경제학자들이 못 푼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종이돈이 정부가 인정한 종이돈보다 더 귀한 돈으로 대접받은 사례가 있어요. 바로 스위스 디나르지요. 디나르는 이라크의 화폐 단위입니다. 1차 이라크 전쟁 아시나요? 그 1990년도에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이 쿠웨이트를 침공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참전하면서 시작한 전쟁입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때예요. 그 전까지 쓰이던 그 이라크 화폐를 스위스 디나르라고 합니다. 스위스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스위스가 믿을만하다 이런 뜻에서 붙여진 건데요. 전쟁이 끝나고 이라크는 경제 제재를 받아요. 그래서 그 스위스 디나르는 영국의 인쇄 공장에서 특수 잉크를 이용해서 만들어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수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화폐 개혁을 합니다. 이라크 정부가. 그래서 스위스 디나르를 취소시키고 새로운 화폐로 돌려주죠. 그거는 이제 자국에 있는 중국제 인쇄기와 일반 잉크로 사용해서 만들었대요. 이라크 정부는 기간이 지난 스위스 디나르를 불법화하고 당연히 이제는 교환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라크 민중들은요.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중국 인쇄구를 찍은 디나르보다 스위스 디나르를 더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스위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데 스위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특히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 중심으로 활발하게 사용됐어요. 놀랍게도 쿠르드족이 원수로 알고 있는 그 후세인 대통령의 얼굴이 박혀 있습니다. 스위스 디나르에도. 그 2차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이 스위스 디나르는 정부가 마구마구 찍어내는 돈보다 무려 300배나 더 값이 나갔어요. 물론 이제 2차 이라크 전쟁, 아들 부시 대통령이 일으킨 이라크 전쟁 이후에 새로 설립된 정부가 스위스 디나르하고 구 디나르하고 다 모두 새로운 돈으로 다 교환해줘서 이제 스위스 디나르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뭐죠? 담배처럼 사용 가치도 없고 정부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어도 화폐가 될 수 있잖아요. 화폐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네, 과감하게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는 장부입니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온라인 뱅킹이 무엇인가요? 그거 모두 은행 서버에 있는 장부 아닌가요? 장부들이죠? 인류는 오래전부터 화폐가 장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일강의 물이 범람해서 소유권을 확인해야 돼요. 이제 여기가 내 땅, 너 땅인데 물이 한번 범람해가지고 경계가 흐려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농부들이. 예, 그러면 등기소로 갑니다. 그 등기소는 땅의 장부를 다루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장부를 다루는 그 서기가 관리하는 그 세계가 실제의 땅이나 실제의 창고에 있는 와인을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옛날부터. 좋은 장부는 그래서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장부는 중앙에 두었죠. 그래서 장부에 접근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들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금과 관련하거나 땅의 등기와 관련해서 장부를 기록하는 서기는 당연히 아무나 할 수가 없었겠죠. 고대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학교에서 발견된 낙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보면 선생님들이 무엇을 외우게 시킨 다음에 외우지 못하면 학생들을 후디로 패는 거예요. 왜요? 학교는 바로 국가의 문서, 즉 장부를 기록하는 서기를 키우는 곳이었거든요. 기록은 아주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은 많이 맞았던 거예요. 외우고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은행에 있는 계좌의 숫자가 바뀌면 실제로 여러분의 은행 잔고는 바뀐 거예요. 인류는 장부를 복사해서 메타버스 같은 가상 공간에 둘 수 없었기 때문에 장부의 숫자를 들고 다니며 교환하거나 이동하기 쉬운 물질로 바꿔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화폐가 장부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장부를 지금처럼 똑같은 장부를 메타버스 공간에 둘 수가 없으니까 중앙에 하나 두고 그 숫자들을 물질로 바꾼 거죠. 그 물질이 뭘까요? 이렇게 말하면 궤변 같지만요. 제 얘기를 좀 더 들어보세요. 화폐라는 게요. 원래 특별한 장부의 숫자여야 하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는 물질들은 특별한 속성을 띱니다. 어떤 속성을 띠나요? 첫째, 썩지 않아야 해요. 쌀이나 오래 저장할 수 있는 곡식을 제외한 음식물들이 화폐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죠. 둘째,
가벼울수록 좋아요. 셋째, 분할이 되어야 됩니다. 나누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계산이 용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과 같이 하나의 완결체로서 가치를 갖는 것들은 화폐가 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 한 채의 가치가 집을 반으로 자른 것의 가치의 2배는 아니잖아요. 집을 반으로 자르면 가치가 없어지겠죠. 자, 넷째 성격은 조금 어려워요. 용어도 자체도 어려워요. 대체 가능성이라는 건데, 세 번째, 나누어지는 거하고도 이게 통해요. 일맥상통합니다. 나누어진 것들끼리 같은 등가면 원래 교환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설날 때 세뱃돈 주려고 은행 가서 받은 빳빳한 신사임당 돈하고 여러분들 주머니에 꾸깃꾸깃 넣어둔 그 신사임당 돈은 종이 가치로 따지면 가치가 달라야 되지만 돈으로는 가치가 같아요. 이거를 대체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다섯째는 여러분들이 모두 익숙하죠. 화폐는 희소해야 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 성격이 모두 장부의 숫자랑 관련이 있어요. 이게 물리적인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숫자가 갖고 있는 성격입니다. 장부의 숫자가 마구마구 늘어나면 안 되니까 희소성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현실에는요, 이 5가지 속성에 딱 맞는 물질이 아직 없어요. 그런데 수의 속성에, 이 5가지 속성에 아주 근접한 뭔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다 아시죠? 네. 금속이죠. 바로 금이에요. 금. 자,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가벼워요. 나눌 수 있고 기본적으로 물리적 속성이 동일해서 교환이 가능하죠. 대체성이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희소하죠. 여러분들 이제 왜 오랫동안 인류가 금을 화폐로 사용해 왔는지 아시겠죠? 금이 추상적인 숫자랑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금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정확하게 나누거나 일반인들이 금의 순도를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짜자잔 나타난 게 누굴까요? 네, 정부가 나서요. 그것이 바로 금의 슬픈 역사입니다. 먼저 금은 좋은 장부의 숫자들일 수 있기 때문에 교환에 쓰입니다. 그런데 잘 속아요. 순도를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부가 먼저 표준 금화를 만들어요. 딱 황제의 인장을 딱 찍는 거죠. 그러면 그 금화는 무게와 함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를 얻습니다. 민간들이 만든 금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몰아내요. 경쟁에 우위가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거니까 믿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가 금화의 주조를 독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욕심을 내요. 어떻게 할까요? 정부가 금의 함량을 줄이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면 금은 정부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버립니다. 정부는 금이 거의 담기지 않는 돈을 금화와 동일한 단위로 발행해요. 숫자만 막는 거예요. 급기야는 국민들이 금을 소유하거나 거래하는 것까지 막아요. 왜냐? 자기네가 만든 가짜 금화가 유통돼야 되니까 그렇겠죠.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는 금이 정부를 따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정부를 따돌릴 교묘한 기술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하이에크보다 오래 살아서 인터넷의 초창기를 보았던 경제학자, 아까 말씀드렸던 밀턴 프리드만은 이렇게 말했어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는 지불수단이 나와서 정부가 발행에 금처럼 개입할 수 없는 화폐의 등장을 예견했어요. 컴퓨터에서 컴퓨터로 이동하는 거. 뭐죠? 밀턴 프리드만은 천재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을 보기도 전에 예견했던 거예요. 화폐에 쓰이는 물질의 속성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내구성, 분할성, 운반성, 대체성, 희소성이라고 하죠. 이것을 완벽하게 갖춘 돈은요, 놀랍게도 수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트코인이 바로 수학적인 돈이잖아요. 비트코인으로 해서 화폐의 본질은 물질이 아니라 장부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깨달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장부가 다 똑같이 좋은 게 아니죠. 아까 장부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엘리트를 뽑아가지고 엄청나게 엄격하게 훈련된 엘리트들이 좋은 기억력으로 그 장부에 오류가 없이 기록을 합니다. 함부로 고치면 안 돼요. 그런데 장부가 또 고쳐지지 않아도 안 되겠죠. 자, 비트코인은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장부로서 엘리트에 대한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누가 싫어하겠어요? 네,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가리켜서 엘리트들에 대한 신뢰에 기반하지 않으니까 신뢰에 기반하지 않은 신용, 즉 트러스트리스 트러스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상적인 화폐는 사실은 수학적일 수밖에 없고 수학적인 회계 장부 중에서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장부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운명은 10년 전부터 갈라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조상들이 깨달은 것은 화폐는 장부고 장부를 메타버스로 복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질로 만든 거였는데 그 물질이 가져야 될 속성을 잘 연구해 보면
추상적인 숫자만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었구나라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장부이고 수학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폐죠. 소위 우리는 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지폐는 그냥 종이 쪼가리입니다. 이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걸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종이 조각에 비록 종이 조각이지만 이 안에 가치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거는 바로 우리나라 정부의 보증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정부가 이 종이 지폐에 종이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실물 지폐는 아니지만 어떤 디지털 정보에 우리가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작년만 해도 비트코인 가격은 4배가 떴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돈이 있어서 비트코인을 샀다면 4배의 이익을 얻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 그 가치를 보장해 주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거죠. 원래 저의 전공은 암호학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암호학을 생각하게 되면은 패스워드나 난수나 이런 거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암호학을 하게 되는 거는요. 우리의 인권, 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1949년에 조지 오웰의 1984년 빅브라더 문제를 다룬 책이 있습니다. 저는 빅브라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암호학 기술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암호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빅브라더 문제는 중앙집중 방식의 문제입니다. 중앙집중 방식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가 바로 뭐냐? 독점화 문제입니다. 권력의 독점, 부의 독점 문제죠. 암호학에서도 암호화폐를 다룹니다. 암호화폐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기술을 이용한 화폐입니다. 암호화폐란 암호기술을 이용해서 현재의 화폐 개념을 디지털로 전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제 익명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중앙집중 방식이라는 거와 P2P 방식, P2P라는 그 용어는 피어 투 피어에 대한 약자입니다. P2P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이제 보시듯이 중앙집중 방식은 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센터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TTP란 트러스트 서드 파티의 약자입니다. 즉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제3의 신뢰 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신뢰를 보증해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앙 집중 방식의 경우는 우리 일을 효율적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 집중 방식의 센터가 우리가 걱정하는 서비스의 신뢰성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모든 서비스는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시면 집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P2P 방식은 우리끼리 서비스를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에 대한 서비스의 신뢰성을 보장해 주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동안 모든 서비스들이 P2P 방식이 아닌 중앙집중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P2P 방식에서 신뢰성을 확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앙집중 방식의 경우 암호화폐를 실현하는 게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카드 회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카드 회사가 중앙집중 방식의 신뢰 기관이고요. 우리가 카드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카드 이용 실적이 카드 회사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현금과 카드의 가장 큰 차이는 카드는 익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익명성이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중앙집중 방식으로 암호화폐를 만드는 경우에는 카드 회사와 똑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저희가 암호화폐를 어디에 사용했는지를 중앙집중 방식의 그 센터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현금의 가장 특성인 익명성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러한 문제가 바로 중앙집중 방식의 독점화 문제고 정부의 독점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네이버나 페이스북 쓰지 않습니까? 다 중앙집중 방식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이버나 페이스북이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부와 권력의 독점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박사 논문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저는 빅브라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센터가 있는 중앙쯤 방식에서 암호화폐를 구현할 때 빅브라더하고 저하고 저의 익명성 관련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걸 구현할 때 너무나 복잡해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근데요, 비트코인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비트코인을 개발한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토시 나카모토는 제가 풀지 못했던 P2P 암호화폐를 풀은 거죠.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사고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푼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아직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2019년도에도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사실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현재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 채굴을 통해서. 아마 그 사람은 거의 재벌일 겁니다. 근데 사토시 나카모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은 알려지지 않았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전 내시로 보고 있습니다. 아닐 확률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사토시 나카모토는 경제학자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사실은 비트코인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는 존 내시의 내시 균형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시의 균형 이론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채굴 레이스라는 것이 사실은 내시 균형 이론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토시 나카모토가 최초의 논문에서 밝힌 거는 내시 균형론을 통해서 P2P 방식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요. 그거를 개발자들은 구현한 것뿐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큰 가치는 비트코인은 최초의 P2P 방식의 암호화폐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원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센터의 어떤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의 첫 번째 철학은 탈중앙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는 발행 주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암호화폐 발행하지 않은 화폐가 있을 수가 있나요? 누군가는 발행을 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발행하는 방식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방식과 좀 차이가 난다는 거죠. 기존에는 독점적으로 한 주체가 발행을 하는 것이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상태에서 우리 모두가 암호화폐를 발행한다는 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무슨 화폐냐? 우리가 어릴 때 만들었던 딱지라든지 이런 것들 생각하게 됩니다. 예, 맞습니다. 누구나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리이긴 하지만 그 화폐 가치를 우리가 주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화폐 발행 권한의 남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게 비트코인의 결론이고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비트코인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제가 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발행된 화폐의 위변조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5만 원짜리 화폐를 보여주고요. 이 화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 홀로그램이 있고 시리얼 넘버가 있고. 근데요, 그거는 우리가 화폐를 유통할 때 편리성을 위해서 화폐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기술 수단을 준 것뿐이지 그게 화폐의 진위 여부를 100%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폐가 진짜인지를 어떻게 100% 확인할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화폐 발행 권한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 화폐가 진짜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국은행으로 찾아가서 한국은행이 이 지폐를 발행한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 확인이 되겠죠. 근데 그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여러분이 누구한테 이 지폐를 받았으면 이 지폐를 준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화폐가 진짜 어디서 났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출처 증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누구한테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 저한테 알려주면 저는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똑같은 걸 질문합니다. 이 지폐 어디서 났나요? 그럼 그 사람도 누군가한테 받았겠죠. 그러면 이 지폐에 어떤 연결이 생기겠죠. 이거를 이제 거래 체인이라고, 트랜잭션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그 거래 체인의 끝이 이 지폐의 경우는 어딜까요?
많은 사람들이 알 겁니다. 항공운행을 가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폐를 발행하는 조폐공사로 갈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지폐가 확실한 지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원리를 비트코인에서 쓰게 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아주 간단한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지폐를 누군가에게 주게 되면은 이게 현실적인 지폐인 경우는 제 손에서 떠납니다. 즉 저는 이 지폐를 다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디지털 정보입니다. 디지털 정보라 함은 한 번 누구한테 준다는 거는 카피 앤드 샌드입니다. 여기에 삭제라는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아래 한글 경우 아래 한글을 누구에게 준다는 얘기는 카피 앤드 샌드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컴퓨터에 아래 한글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이런 일이 암호화폐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서도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이중지불이라고 합니다. 중복 사용 문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러한 이중지불이나 중복 사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건 화폐가 또 아니겠죠. 사실은 분산원장이나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요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요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함으로써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누군가한테 비트코인을 받았을 때 이게 이중지불 사용됐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딱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답을 듣는 겁니다. 이 물어보고 답을 듣는다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요. 제가 비트코인을 누구한테 받았을 때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모든 참여자들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혹시 나보다 이 비트코인을 먼저 받았느냐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보고 그거는 내가 전에 비트코인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럼 제가 최초로 받은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럼으로써 비트코인의 이중지불 방지를 해결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고 답을 준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려니까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이런 겁니다. 제가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나보다 먼저 받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은 저한테 답을 준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왜 답을 하나요? 간단한 예로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불의를 봤을 때 무조건 신고를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불의를 봤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를 하고 났을 때 제가 겪어야 되는 고초, 그 고초보다 신고를 하고 났을 때 그 결과가 저한테 당연히 이득이 돼야 그래야 우리는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리를 비트코인에서는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비트코인을 물어봤을 때 나보다 먼저 이 비트코인을 받았는지를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을 저에게 답을 주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도하는 방법은 인간의 생리상 돈을 주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보상체계, 보상금과 연계될 수 없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용어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블록체인, 채굴자. 예, 그거에 대한 용어를 조금 이해하셔야 제가 지금부터 강의 드리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채굴이란 뭐냐? 제가 아까 답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거래를 물어봤을 때 이게 최초, 네가 나보다 먼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얘기하는 최초의 거래인지를 저한테 답을 준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비트코인을 참여하게 되면은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는 저한테 다 옵니다. 왜일까요? 제가 바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어볼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거래가 일어나면 모든 비트코인은 저한테 집중화 됩니다. 제가 모든 거래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정상적인 거래들, 중복 사용되지 않고 이중지불되지 않는 거래를 제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정상적인 거래들을 묶어서 거래들의 묶음을 만듭니다. 그거를 우리는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블록체인에서의 블록이란 정상적인 거래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채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채굴하는 사람을 우리는 채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블록을 연결한 것들을 우리는 블록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제가 분산원장이라는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분산원장이란 뭐냐?
먼저 원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계좌이체를 한다든지 돈 거래를 할 때 모든 거는 중앙집중방 경우는 은행을 통해서 합니다. 은행은 거래에 대한 모든 걸 가지고 있죠. 예, 이거를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래들의 전체를 원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개념에 의하면은 저는 비트코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제가 갖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원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인지를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 거래들의 집합으로 블록을 준다고, 답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나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비트코인 거래가 일어났을 때 물어볼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하고 똑같은 원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분산 원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장들이 분산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다. 그 의미는 바로 내가 은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은행이 가지고 있는 원장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을 We are the bank, 우리가 곧 은행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분산 원장 개념에는 한 가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블록체인의 보안, 신뢰성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해커가 은행을 해킹하게 되면은 그 은행의 서버만 해킹하면 되겠죠. 왜? 거기에 모든 원장이 다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분산 원장이 되다 보면은 해커가 비트코인을 이변조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산 원장을 해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 모든 분산 원장에 있는 데이터들이 일치가 돼야 그게 이제 비트코인의 신뢰성을 확보해 주는 거기 때문에 분산 원장, 단순한 컴퓨터에 있는 원장을 한 노드 하나만 해킹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체 블록 분산으로 되어 있는 분산 원장 전체를 해킹을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은행을 해킹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해킹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럼 저희가 아까 블록을 만들어서 답을 주는 사람들에게 보상금을 준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과 보상금은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블록을 가장 먼저 만들기 위해서 채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굴 경쟁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채굴자고요. 그럼 그 보상금을 누가 줄까요? 우리가 현재 신고 포상금 같은 경우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있어서 정부에서 줍니다. 근데 P2P 방식에서는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줄까요? 바로 그게 비트코인의 핵심입니다. 비트코인은 어떻게 그걸 해결했냐면은 우리 모두가 함께 보상금을 주자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1등으로 블록을 채굴한 채굴자에게 우리는 보상금을 주는 대신에 그 사람에게 그만큼의 비트코인 발행 권한을 주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발행하는 주체는 누굴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로 보게 되면은 바로 채굴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비트코인의 세 가지 원리가 서로 엮여 있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채굴자가 되고 싶어 하고 채굴자가 되는 이유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누구든지 채굴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채굴 레이스라는 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채굴 알고리즘을 굉장히 어려운 수학적 문제 또는 굉장히 어려운 암호학적 퍼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블록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특정한 랜덤 값을 찾는 반복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기억하시나요? 모든 사람이 비트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된다. 근데 만약에 채굴하는 알고리즘이 만약에 어려우면은 똑똑한 사람만 채굴하지 않을까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첫 번째 원리인 모든 사람이 채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에 위배되죠. 그래서 채굴하는 알고리즘은 반복 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럼 채굴할 수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PC, 집에 있는 PC에 채굴 소프트웨어를 깐 다음에 그걸 돌리시면은 채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러분 PC로 채굴하게 되면 아마 140년 중에 한 번 정도 채굴할 수 있는 그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반복 계산이라고, 간단한 반복 계산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반복 계산을 빨리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PC 한 대로 하는 것보다는 두 대로 하는 게 더 2배의 속도가 나겠죠. 이렇게 돼서 PC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남들보다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소위 말하는 채굴 공장이 생기는 거예요. PC로 한 4만 대, 8만 대 하기 때문에. 너무 채굴하는 게 너무나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PC를 여러 대를 가지고 채굴할 수 있으면 채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채굴할 수 있다는 거.
그겁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람은 개발자가 아닌 경제학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제 존 내시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비트코인에서 아까 말한 채굴 경쟁에 내시 균형 이론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시 균형 이론을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어떤 게임을 합니다. 그 게임을 할 때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게임 참여자들이 어떤 전략을 핀다는 거죠. 그 전략을 피는 와중에 참여자들의 행동이나 또 참여자 수에 대한 어떤 균형점이 존재한다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비트코인 채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채굴자가 많을수록 보상금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근데 채굴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 비용 대비 자기의 기대 효과에 따라서 채굴자의 수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제 기억으로는 한 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채굴자들이 그 채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채굴 게임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어떤 전략을 취한다는 거죠. 이게 내시 균형이 일어나면은 비트코인의 채굴자의 수는 안정화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도 많은 비트코인에 대한 내재적 가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한 사례가 그런 겁니다. 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생겼을까? 저는 신뢰라고 보고 있는데요. 탈중앙화된 P2P에 대한 신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실제 우리가 쓰는 물건을 살 수 있는 그 경우가 발생한 겁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피자데이라고 얘기하는데 2010년 아마 제 기억에는 2010년 5월 21일인데 비트코인이 이제 실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채굴이 일어나서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을 때 그중에 한 개발자가 이 비트코인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 개발자가 자기 친구가 이제 피자 가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화폐가 있는데 혹시 내가 이 비트코인을 주고 네 피자를 살 수 있느냐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아마 게임이라는 이런 IT에 대한 어떤 관심이 많았던 친구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가 비트코인 10,000비트를 주니 그 피자 가게 주인이 2판의 피자를 보내왔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최초의 비트코인이 가치가 생겨서 실제 생활에 서비스된 최초의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을 산 게 10,000비트입니다. 10,000비트는요, 현재 시세로 보면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역사상 그 피자가 가장 비싸게 팔린 피자일 겁니다. 비트코인이 우리는 이제 암호화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가 법정화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중요한 건요, 비트코인이 화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은요, P2P 방식으로도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화폐 시스템조차도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화폐 시스템조차도 P2P 방식으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우리에게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P2P 방식으로 암호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저에게 증명하고 보여준 겁니다. 제가 꼭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 이런 논쟁보다는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실, 중앙집중 방식이 아닌 P2P 방식이 가능하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미래에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자는 거. 이게 바로 저희가 비트코인에서 배워야 되는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지금 제 뒤에 걸려있는 저런 동전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땡그랑하는 동전이 아니라는 건 아시겠죠? 더군다나 비트코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미국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높으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세요. 2016년인가 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비트코인을 들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모두 신고하고 자기가 들고 나갈 때도 신고하라라는 그런 법을 발의를 했어요. 그 법이 통과된 건 아닌데요. 그 법이 발의됐을 때 저 같은 비트코이너들은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비트코인은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제가 남들에게 전달한다는 것 자체도 틀린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철수가 순이한테 돈을 전달하듯이 비트코인을 전달한다 그랬는데요. 비트코인은 들고 다닐 수도 없고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이제 시작이 돼서 비트코인을 이해를 멈추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매트리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예,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매트리스 영화에서는 이런 현실이 코드로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깨달은 자들은 이게 현실이 나무나 철이 아니라 코드로 보이죠. 네,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빌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빌딩은 호텔입니다. 그걸 코드로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비트코인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10분마다 늘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빌딩은 매년 한 층씩 올라간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이미 13년이 됐으니까 지금 한 130층까지 올라온 거고 앞으로 한 50층 올라가면 이제 이 빌딩은 끝난 겁니다. 층은 계속 올라가는데 요새 빌딩들이 어떻게 만드냐면 그 안에 인테리어를 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30평을 쓰고 어떤 사람들은 50평을 쓰니까 그냥 배선만 깔아놓고 전기나 이런 것만 해놓고 놔두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유연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빌딩은 호텔입니다. 이 호텔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 편의상 1비트코인을 룸 하나라고, 이 호텔의 룸 하나라고 생각해 보죠. 이 호텔의 룸을 딱 보시면 이제 방문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룸 앞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명패가 있는데 이게 디지털 명패입니다. 디지털 명패가 걸려 있고 거기에 여러분 이름이 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엔 열쇠 구멍이 있겠죠. 자, 비트코인을 철수가 순이한테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철수가 자기 이름이 써 있는 룸 앞에서 그 열쇠 구멍에다가 자기 열쇠를 꽂아 넣습니다. 그리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방에 안 들어가요. 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닫습니다. 닫으면 명패 이름이 순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수가 자기 열쇠로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못 엽니다. 그러면 그 문은 누가 열 수 있어요? 네, 순이가 와서 순이 열쇠로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이제 철수 거에서 순이 걸로 이전이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죠.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야, 1비트코인씩만 거래하냐? 네,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제가 1비트코인을 쪼개서 0.5비트코인만 순이한테 주고 0.5비트코인은 내가 남겨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상상해 보죠. 제가 다시 철수라고 써있는 룸 앞에 있습니다. 호텔 방 앞에. 그리고 제 열쇠로 그 꽂아 넣어서 문을 열고 다시 닫습니다. 그러면 이 방문이 두 개로 나뉩니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매트리스의 코드로 만들어진 빌딩이라서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평짜리 방이 두 평으로 나뉘니까 0.5평, 0.5평이 된 거죠. 빌딩의 크기에는 차이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네, 당연히 생기지 않죠. 네, 호텔 룸의 크기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방 하나는 역시 제 이름 철수라고 써 있는 거고요. 방 하나는 이제 순이 이름으로 명패가 생기고 열쇠 구멍이 생깁니다. 그래서 0.5 그 방에 그 순이라고 써 있는 방문은 순이가 와서 순이 열쇠로 열어야 되고요. 0.5로 되어 있는 그 방은 제가 여전히 또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텔 방들은 어떤 방은 한 평이고 어떤 방은 10평이고 어떤 방은 0.1평이고 심지어는 1억 분의 1평 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1억 분의 1로 쪼개지거든요. 이 빌딩의 안에 있는 호텔의 개수는, 방의 개수는 항상 바뀝니다. 네, 그리고 방의 평수도 항상 바뀌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거래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무한히 쪼개진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한 평짜리 방을 여러 방으로 나눠서도 각자의 누군가의 방으로 만들어줄 수 있고요. 또 여러 명이 여러 개의 방을 합쳐서 한 명한테 줄 수도 있겠죠. 네, 각자 열쇠를 다 열어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써서 문을 닫으면 그 명패가 한 사람으로 바뀌면서 흩어져 있던 여러 방들이 한 방으로 합쳐집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나요? 3층에 있던 방하고 5층에 있던 방하고 합쳐가지고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 물리적인 세계에서는 안 되는데요. 여긴 디지털이잖아요. 그래서 됩니다. 그래서 합쳐집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최신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 빌딩이 어디 있는 걸까요? 이 빌딩이 우리들의 상상 속에 있을까요? 네, 이 빌딩이 누군가의 컴퓨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가 전 세계에 수만 개가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수만 개의 컴퓨터 속에 이 똑같은 빌딩의 이미지가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없앨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이거를 없애려면 이 수만 개의 컴퓨터를 다 찾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딜리트를 해야 됩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51% 공격도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호텔을 조금 더 여러분들 요새 나오는 그 NFT라는 개념하고 연결해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설명한 호텔은 방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죠. 네. 그냥 방문만 열고 닫으면 명패 이름이 바뀌고 있고 소유권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방문을 열고 여러분 호텔 방에 남한테 안 줘요, 아직. 제 이름이 명패가 있고 제가 제 열쇠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제가 꽃병을 둬요. 그리고 다시 문을 닫습니다. 그럼 명패 이름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한테도 안 줬거든요. 꽃병만 놨어요. 자, 이 호텔방은 다른 호텔방하고 동일해요? 달라요? 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요새 이것을 non-fungible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호텔방도 제가 아무리 꽃병을 넣었어도 한 평짜리이기 때문에 제가 쪼개면 이 꽃병이 없어져요. 그걸 또 어떻게 없어지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네. 그리고 다른 방하고 합쳐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꽃병을 유지하려면 요 방 그대로 제가 누군가에게 줘야 돼요. 요거를 그래서 저처럼 비트코인 초기에 비트코인을 발견한 사람들, 이더리움 만든 비탈릭 뷰테린 이런 사람들은 요 기능에 주목을 했어요. 요거를 우리가 칼라드 코인이라고 합니다. 칼라드 코인은 뭐라고 번역되냐면요. 기념주화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88 올림픽 기념주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그러면 그것은 500원짜리인데 500원인가요? 88 올림픽 기념주화인데 그걸 500원짜리로다가 이렇게 호떡 사 먹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거는 놔뒀다면 그게 5만 원도 되고 50만 원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른 비트코인하고 달리 내가 꽃병을 놨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주화처럼 만들 수 있다. 이래서 이것을 칼라드 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꽃병만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가 주식의 증표를 넣을 수 있겠죠. 또 뭘 넣을 수 있을까요? 네. 여기다 그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걸어 놓는 거예요. 내 호텔방에는. 그리고 여기다가 음원을 넣을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이라는 호텔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겨 넣으면 여러분 말고는 아무도 못 바꿉니다. 그 정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그걸 바꾸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기록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 기록이 제대로 원본의 기록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있죠. 이것이 등기소잖아요. 유변조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새는 이 호텔방 문을 열어서 여기다 꽃병도 넣고 뭐 액자도 걸고 뭐 디지털 이미지도 넣고 아바타도 넣고 해가지고 NFT라 그래서 거창한 이름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막 산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다 비트코인의 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원래 비트코인은 화폐이기 때문에 화폐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들이 꾸겨진 5만 원이건 새 5만 원이건 같은 등가로 교환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을 대체 가능성, 이것을 펀저빌리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화폐는 대체 불가능한 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장점은 대체 가능한 데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호텔의 그 디지털 이미지에서 무한히 쪼개지기도 하고 무한히 합쳐지면서 방의 평수만 바뀌면서 똑같은 호텔 방들이 만들어졌다 없어졌다 합쳐졌다가 뭐 쪼개졌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거래라고 하고 비트코인의 거래라는 것은 이런 동전들을 막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이 동전을 들고 어디를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비트코인의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 문을 열고 남한테 주고 내 호텔에 뭐 문을 열고 거기다 뭔가를 꾸며놓고 이런 거를 계속 하는 겁니다. 네, 세계 어디에서나 할 수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애초에 국경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국경에 너무나 민감한 현대 금융 시스템을 운영하는 IMF나 한국은행이나 중국의 그 중앙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이 너무나 골치가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약속한 대로 제가 51% 공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정부가 이제 때를 놓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금이라도 제가 어느 잡지를 보니까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정부가 단합을 해가지고 이 채굴자들을 전부 감옥에 쳐넣는 거죠. 그리고 채굴기를 다 압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이런 글을 누군가가 썼어요.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깰 수 있었을 때는 왜 지났냐 하면 채굴자들을 억제했을 때
비트코인 시스템한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시점은 이제 끝난 겁니다. 지금은 채굴자들에게 위해를 가해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채굴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열심히 설명한 이 호텔하고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굴자들이 하는 것은 뭐냐면 이 호텔의 거래를 업데이트할 때 이것을 공증하는 심판자들이고요. 이 빌딩의 복사본은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보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는 참 돈과는 상관없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번에 우크라이나에도 용병들이 막 가잖아요. 자기 나라도 아닌데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우려고 목숨 걸고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 세계에도 많아서 자기 컴퓨터를 그냥 이 빌딩을 다 넣는데 할애를 해가지고 2주 동안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넣어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이제 채굴자들을 그 상상처럼 억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거는 맞아요. 거래가 기록이 되지 않는 건 맞는데 원래 정상적인 거래들은 훼손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 호텔 빌딩을 가지고 새로운 채굴 방식을 자기네들끼리 만들어서 새로운 거래를 업데이트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전 세계에 모여가지고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비트코인을 깰 수 있는 줄 알고 채굴자들을 억제했는데 자기네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51% 공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채굴의 이 파워를 이 공증하는 사람들 중에 51% 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다수결이라고 생각해서 51%로 확보하면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순이한테 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내가 채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취소를 시켜. 10분 안에. 그리고 나서 취소를 했으니까 순이는 자기 방인 줄 알았는데 순이 열쇠가 안 먹혀. 계속 철수 방이야. 그래 놓고 이것을 내가 영희한테 다시 줄 수 있어. 내가 채굴 파워를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시 내가 민수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순이는 이게 정상적인 비트코인인 줄 알고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문이 안 열려. 영희도 정상적인 줄 알고 철수한테 받았는데 문이 안 열려. 민수도 정상적인 줄 알고 받았는데 문이 안 열려. 이 30분 동안 3명 속였어요. 채굴 파워 51% 정부가 확보해가지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했던 이중 지불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1% 공격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돈을 쓰고 그렇게 많은 전기를 소모해가지고 무슨 짓을 한번 할 수 있는 거냐면 순위를 딱 한 번 속일 수 있어요. 순위를. 이제 영희, 민수도 못 속여. 10분 동안 딱 한 명 속일 수 있는 거야. 이게 진짜 돈인 줄 알고 받았더니 이게 내가 내 열쇠로 안 열리는 거. 그러니까 이중 지불도 한 번밖에 못 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수많은 돈을 지불해가지고 한 번 딱 이중 지불로 자기가 남을 속일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사면 10분 만에 결제가 완료돼가지고 제가 안 잡힐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이중지불 계속 할 수 있지 않냐? 그랬더니 사촌 아까부터가 네 한번 생각해봐라. 2번은 못 속이는데 도대체 무슨 물건을 10분 안에 주면서 그렇게 엄청난 물건을 네가 팔 수 있겠냐? 항구에서 엄청난 석탄이나 석유나 철강을 실어가지고 10분 만에 항구에서 도망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고호의 그림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고호의 그림을 갖고 있어. 누가 비트코인을 50%의 파워를 갖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한테 고호의 그림, 해바라기 그림을 엄청난 거를 여러분한테 비트코인을 주고 샀어. 여러분 10분 안 기다리고 비트코인을 믿으니까 그림 내줬어. 그리고 이 사람 트럭으로 싣고 나가면서 전화해가지고 자기 채굴 하는 직원들한테 야, 그 비트코인 취소시켜. 이렇게 하는 게 거의 유일한데 고호의 그림을 파는 여러분의 그 화랑이라면 10분 동안 차 마시고 얘기하면서 좀 기다리지 않겠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슈퍼나 이렇게 길에서 이렇게 얼마 안 되는 것들을 살 때는 우리가 위패인지 전부 확인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거 위패를 확인하는 비용보다는 그냥 믿는 게 더 싼 거예요. 그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51%의 채굴 파워를 장악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이제 없는 게 뭐냐면 해봐야 이중지불을 한 번밖에 못 속이고 게다가 그렇게 우리가 스포일 됐다고 하죠. 그 스포일된 빌딩들은 이 전 세계에 참여하고 정상적인 그 빌딩들을 복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컴퓨터에 넣질 않습니다. 자기 컴퓨터에는 스포일되기 전에 빌딩들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채굴자들을 전부 억제해가지고 억압해가지고 계속 뭔가 할 때는 이 사람들이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가 힘이 빠져요. 왜냐하면 전기료를 계속 내다 보면 정부도 힘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다시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일어나면 다시 이 빌딩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인플레이션으로 누가 이득을 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돈 빌려준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이득을 볼까요? 인플레이션은 자, 물가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보다는 빌린 사람이 오히려 이득을 보는 거죠. 왜? 1억을 빌렸는데 인플레이션이 너무너무 높아져가지고 내가 갚아야 될 그 채무가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된 거죠. 반대로 돈을 빌려준 사람은 1억을 빌려줬는데 자, 실제로 돈의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투자 가치가 반으로 줄어든 거죠. 두 번째, 국채 투자자 같은 사실은 이제 아주 안전자산 이런 투자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금리 투자자, 저금리의 그 1%, 2%짜리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국채 투자자 이런 분들이 이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은 실물자산 투자자, 부동산, 금 뭐 이런 것들을 투자했던 분들이 이득을 볼까요? 여기에서는 여전히 역시 실물자산이겠죠. 왜냐하면 국채 안전하긴 한데 망하지는 않는데 1%, 2%밖에는 내가 돈을 못 받는데 인플레이션이 3%, 4%, 5% 나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자하실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이길 수 있는 투자를 3%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면 3%를 넘는 그런 투자 수익을 얻으셔야지 까먹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연금 생활자, 이제 은퇴하신 분들, 이자 소득 생활자 이런 분들이 좀 이득을 볼까요? 아니면 현재 열심히 일하는 월급 노동자들이 이득을 볼까요? 현재 월급을 받는 이런 월급 노동자들이 훨씬 이득을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국채 투자하고 좀 비슷합니다. 연금 그리고 이자 소득 생활자 대부분 예금이나 채권에 비슷한 원리로 받는 돈들이 일정하죠. 근데 인플레가 4%, 5%, 6%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까먹는 겁니다. 월급 노동자는 기업에서 이제 매년 월급을 책정할 때, 연봉을 책정할 때 물가 인상분을 대부분 반영합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물가 인상분 반영해달라고 얘기하십시오. 물건을 수입하는 사람들, 업자들, 수출하는 업자들 누가 더 유리할까요? 인플레이션이 많이 났을 때. 특히 이제 환율이 그 약세가 되는 경우, 자 수입업자는 예를 들어서 1,200원일 때 수입을 했는데 이게 막 2,000원 됐으면은 싸게 산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 수는 있지만 이게 일시적입니다. 오래 못 가요. 그 뒤로는 2,0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수출업자는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가 되면 이게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돼요. 그래서 수입업자보다는 수출업자한테 훨씬 유리하죠. 자, 마지막으로 서민하고 부자 중에서 인플레이션은 누가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부자들입니다. 다양한 실물 투자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돈이 많이 있으니까 부동산도 사고 다른 금도 사고 해서 실물 투자로 다변화를 해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서민들은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현저히 적기 때문이겠죠. 요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자 여기 5가지 그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디 해당하시나 한번 보시죠. 첫 번째 경우는 현재 금리가 그 1%인 경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동안 모아놓은 1억을 채권 이렇게 투자했다고 봤을 때는요. 지금 현재 금리는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 상승률이 2%예요. 인플레이션이 2%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실질 금리라는 거는 현재 명목 금리 빼기 이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 상승률. 그러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예요. 인플레이션을 이기지 못하는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세금 빼고 등등. 근데 더 웃기는 건요. 세금은 그래도 띱니다.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실질 금리로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해보게 돼 있어요.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현재 명목 금리가 1%인데 물가 상승률이 1%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질 금리 0%예요. 그럼 번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또 띄어요. 그래서 마이너스입니다. 자, 1번이 최악이죠.
2번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죠? 세 번째 보십시오. 3번, 4번, 5번을 비교할 건데요. 보시죠. 명목금리 2%. 뭐 괜찮습니다. 1억 넣었더니 200만 원 나와요. 근데 물가상승률이 0%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가 2%예요. 200만 원 받았어요. 세금 좀 뗐습니다. 오케이. 그래도 보니까 1.692%에서 169만 2천 원 벌었어요. 괜찮습니다. 4번 케이스 볼게요. 지금 명목금리 4%입니다. 400만 원씩 이자 나와요. 그런데 물가상승률이 2%니까 4 빼기 2니까 실질금리 2%. 3번이랑 똑같네요. 그런데 세금을 아까 명목금리에다 부과했기 때문에 실제로 더 뺍니다. 그러니까 3번보다 더 많이 세금을 떼서 자, 실질 소득은 3번보다 더 적죠. 자, 5번 보십시오. 명목금리는 6%입니다. 600만 원씩 많이 나왔죠. 근데 물가상승률이 4%입니다. 그래서 실질금리는 2%. 지금 3, 4, 5가 똑같은데 세금을 명목금리에만 부과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떼죠. 그러면 이 1, 2, 3, 4, 5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는 3번인 경우죠. 근데 우리는 명목금리만 보는 경우가 많아서 5번 6% 이자 받았다고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런 것들을 우리가 화폐 착각이라 그러죠. 요 구분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이 명목금리와 또 이제 이 명목금리가 커지면 이자 수익도 커지면서 그다음에 세금도 따라서 커지면서 실질금리가 2%로 갔더라도 아까 3, 4, 5번이 완전 달랐죠. 그래서 그 세금 떼는 거를 반드시 고민하셔야 되겠고요. 실제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만약에 1억으로 지금 1억 원짜리 상품을 살 수 있는데 현재 물가 상승률이 5%라면은 실제로 1년 후에는요. 1억이 아니고 화폐 가치 그만큼 하락한 거기 때문에 9,500만 원짜리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찍고 그 결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함으로써 이 정부가 국민한테 일종의 인플레이션 세금을 부과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세금이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 그래서 그런 거를 반드시 고민을 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그 비트코인이 어떤 발명품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것을 도대체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영어식 필명을 썼는데 영어로 소통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일단 아니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얼마 전에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곧 밝혀질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워낙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지에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주류 미디어가 이 제목을 받아 썼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졌냐고요? 아니요. 본인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자임하는 크레이그 라이트라는 호주 출신의 그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인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박사, 뭐 어디 동업자 뭐 이렇게 말하는데 일단 크레이그 라이트라고 합니다. 이분하고 이미 돌아가신 클레이만이라는 분의 유족들 사이에서 민사소송이 있는데요. 돌아가신 우리 형님이 너를 많이 도와줬으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 100만 개 이상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한 재산이죠. 그러니까 그중에 절반을 내놓으라. 못 내놓겠다. 뭐 이런 재판입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를 밝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클레이만이라는 분은 돌아가셨잖아요. 그 유족들하고의 재판인데 그 결정적인 증인이 그 크레이그 라이트 본인이에요. 근데 이분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분의 변호사들은 이 말을 하도 바꾸니까 이 크레이그 라이트가 천재랑 거의 가깝기 때문에 이게 그 야스퍼거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만큼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 변호사가 얘기할 정도로 이분이 6년 동안 언행 일치가 전혀 안 됐죠. 그래서 이 업계에서는 크레이그 라이트는 사실상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위장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크레이그 라이트가 한 역할이 있어요. 이분 때문에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게 약간 청기누설 같은 건데요. 그 얘기를 여러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2014년도에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있는 일본계 미국인 대학 교수인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를 비트코인의 발명자로 지목하고 뉴스위크가 표지로 이 뉴스를 장식을 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이런 몬스터를 만든 사람을 찾았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때 이미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메일로만 활동하고 있다가 자기 계정을 쉰 지가 2년인가 3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등장하셨어요, 이분이. 그래서 자기 계정에다가 아주 명료하게 썼습니다. 도리안 나카모토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크랙 라이트가 2016년부터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설치고 뭐 재판도 하고 그리고 특허도 막 걸고 그러면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게 분명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가 또 그 계정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크랙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어요. 이상하죠. 사실 이거는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확신하는 추종자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예요.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에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가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떤 경우에 말할 수 없을까요? 주건 경우겠죠. 자, 그러면 2014년도에 뉴스위크가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를 지목했을 때는 나는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는 내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는데 2016년도에 크랙 라이트가 등장했을 때는 말할 수 없게 됐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이에 돌아가셔야 되죠. 이 프로파일에 맞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2014년도 8월에 루그레이병으로 사망한 할핀이라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이자 개발자이자 암호 기술 전문가예요. 이분은 사실은 이 사토시 나카모토로 의심이 되기 전부터도 이미 명예 전당에 올라 있을 만큼 암호화폐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크랙 라이트가 등장하기 전에 그냥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할피니가 공동 개발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건 예명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학자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할피니가 등장해가지고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대화를 막 해요. 이메일을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사토시 나카모토를 무대 위로 안내한 권위자입니다. 할피니가.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딴 데서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초로 비트코인이 거래하는 코인이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거래는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일어났겠어요? 네. 사토시 나카모토가 할피니한테 보낸 게 최초의 거래입니다. 역사적이죠? 네. 자, 여러분 비탈릭 부테린을 아시죠? 비탈릭 부테린은 17세에 17살의 나이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 매거진을 창간하고 막 하다가 비트코인은 스마트 컨트랙 플랫폼으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더리움이라는 걸 독립해서 만든 그런 분이잖아요. 지금도 사토시 나카모토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하나를 1BTC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맨 작은 단위를 사토시라고 부르죠. 이것은 원래 정해진 게 아니고 프로그램에도 없습니다. 그냥 그 사토시를 기념해서 사람들이 그 가장 작은 단위를 1사토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1BTC는 1억 사토시입니다. 그런데 이더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단위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더 아래 단위가 있고 그래서 단위들이 쭉 있어요. 피니, 사보, 사넌, 러블레이스, 베이비지, 가장 적은 단위가 웨이 이런데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라는 건 사람 이름이 아닌데 이건 다 사람 이름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발전시킨 역사적인 인물들인데 이더 다음 바로 단위가 바로 핀이에요. 누군가요? 할핀이를 기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비탈릭 부테린 같은 이런 전문가들은 할피니가 사토시이거나 사토시하고 같이 개발했다라는 걸 감을 잡고 있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이런 발명품이 언제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발명품에는 지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학자의 독특한 지문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지문이 비슷해요. 할피니는 2004년도에 해시캐시라는 걸, 이거 해시라는 건 암호 기술입니다.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 방식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비트코인에서 작업 증명이라고 하는데 재사용 가능한 작업 증명이라는 방식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임원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 할피니가 만든 기술이 완벽한 비트코인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서 쓰는 기술의 기반이 되고 있는 걸 다 알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토시 나카모토를 무대 위에 무명이었던 사토시 나카모토를 이 과학자들의 무대 위에 소개한 것도 할핀이었고 그다음에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첫 번째 거래를 성사시킨 것도 할핀이었고
중요한 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한테 이거 코드에 오류가 있으니까 고치자 그래서 같이 고친 거는 뭐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버그도 고쳤어요. 그런데 널리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만 해도 굉장히 여러분들은 할피니가 진짜 사토시 나카모토인가 보다 하는데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입니다. 뉴스위크지가 아까 기억나시죠? 2014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잘못 지목한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아저씨. 근데 할피니가 한때 이분하고 같은 동네에서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도리안 사토시 나카모토하고 조깅하면서 서로 눈인사하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예명을 정할 때 자기가 이렇게 멀리서 정하지 않고 알던 사이에서 정했다라는 의혹을 충분히 할 수 있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할피니가 죽기 전에 협박을 받았어요.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액의 비트코인을 요구하지 않으면 내가 뭔가 할 거야라는 협박인데 살해 협박은 아니었어요. 뭐겠어요. 네, 네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걸 내가 알고 있다. 밝히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협박을 했을 거죠. 이런 건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걸 전제해보고 얘기를 제가 드릴게요. 자, 2009년도 9월에 루게릭병, 불치병에 걸리는 걸 알았어요. 자, 2009년 9월은 어떤 해냐면요. 2009년 1월이 첫 번째 비트코인 블록이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에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맞다면 평생 꿈꾸던 거를 만들고 바로 그 해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리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할피니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야라고 막 떠들고 다니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냥 죽을래? 비밀로 하고. 가족이 너무 위험해 이거. 큰 돈을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게다가 할피니는 약간 비주류 과학인데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냉동인간 기술을 선택해서 죽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비싼 처치를 요구하는데요. 만약에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면 나중에 혹시나 다시 자기가 눈을 뜰 수 있다면 자기가 만든 비트코인이 세상을 어떻게 바꿨는지가 너무 궁금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정황 증거죠. 근데 진짜 결정적인 거, 전문가들만 아는 결정적인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가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믿는 이들이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요. 비트코인 고고학이라는 게 있어요. 비트코인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장부거든요. 모든 거래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 지금과는 다른 이상한 트랜잭션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연구하는 것을 고고학, 비트코인 고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 가짜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추정되는 크랙 라이트는 좀 뻑이면서 자기가 처음에 70여 대의 컴퓨터로 비트코인을 채굴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를 비롯한 많은 이 비트코인 개발 작업을 하고 좀 비트코인 소스 코드를 아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참 비웃었어요. 왜 그러냐면 초창기 1년 동안 비트코인은 한 대나 두 대만 채굴했던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채굴 파워나 난이도로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혼자 채굴한 게 거의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채굴에 참여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 대로 100만 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겁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채굴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채굴 과정이라는 게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뭐 잘못한다기보다는 그 컴퓨터라는 게 원래 문제를 푸는 방식이 이렇게 사람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푸는 것이 아니라 난수를 막 쏟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과는 다르게 난수를 많이 쏟아내니까 그 정답에 딱 맞으면 이제 그게 정답인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컴퓨터는 난수를 쏟아냅니다. 그 난수를 쏟아내는데 만약에 경쟁자가 없이 한 대의 컴퓨터로 한다면 그 난수를 쏟아내는 방식들도 어떤 패턴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고고학자들도 엄청난 천재들인 거죠. 그래서 패턴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초창기 사토시 블록에서는 컴퓨터 한 대가 채굴했던 게 거의 확실한 패턴들이 보여요. 그런데 할피니가 초창기에 사토시 나카모토와 같이 활동하면서 할피니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내가 70번째 블록을 내가 채굴했어. 내가 한번 이거 해봤어. 그러면서 70번째 블록을 채굴했다고 자기가 밝혔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서 이 고고학자들이 할피니가 채굴했다라고 하는 70번째 블록의 무작위 값을 봤더니 이것이 사토시 나카모토 컴퓨터의 패턴하고 똑같아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할피니가 내가 채굴할 테니까 사토시 나카모토 너가 컴퓨터를 꺼라라고 말을 해서 할피니가 한 대로 했든가 아니면 할피니가 그냥 자기 사토시 나카모토가 하던 컴퓨터로 채굴한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천재들이 고고학자들이 이 패턴을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할피니가 채굴했다고 하는 블록의 엑스트라 논스 값이 사토시 나카모토의 컴퓨터의 그 패턴하고 똑같아요. 같은 컴퓨터예요. 궁금증이 남죠. 첫 번째 가설. 야, 나를 이렇게까지 추적할지는 내가 몰랐어. 몰랐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할피니가 힌트를 준 거예요. 근데 할피니는 알고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자기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증명하고 죽으면 자기 가족들이 납치를 당해서 고문을 당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지고 있는 100만 비트코인을 토해내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이제 하겠죠. 그리고 아마 그 가족들도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인지 모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의 여러 가지 속성 때문에 나중에 어떤 코인이 할피니가 만든 그 콘출액에 의해 가지고 할피니의 유족한테 옮겨지겠죠, 조금씩. 아직까지는 그런 징후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획기적인 걸 만들었는데 그래서 일부러 내가 70번째 블록을 채굴했고 그걸 자기가 평소에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블록이라고 하는 컴퓨터로 채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흔적을 남긴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전문가들과 그리고 아주 집요한 사람들이 할피니가 사토시 나카모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인 거를 밝히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밖에는 갖고 있지 않은 첫 번째 비트코인을 옮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요, 누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랙 라이트가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라는 걸 밝힐 수는 없어요. 앞으로도 내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걸 자인하면서 나타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블록이나 사토시 나카모토가 채굴한 게 분명한 블록에 코인을 옮기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할피니가 아직까지는 가장 유력해요. 할피니를 가장 유력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크랙 라이트죠. 예, 가짜가 막 설치고 다니는데도 활동을 못하니까 사토시 나카모토는 죽었구나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고 역추적을 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게 많은 거죠. 첫 번째 블록을 받고 사토시 나카모토를 소개하고 그리고 할피니가 죽으면서 이 소사이어티에다가 무슨 말을 하고 죽었는지 아세요? 나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죽었어요. 토마스 셀링이라는 전략 이론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1960년대에 미소 냉전으로 핵전쟁이 인류를 멸망시킨다는 공포가 지배할 때 전략 이론을 선구적으로 연구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든 이론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그리고 스마트 계약의 기본 원리로 쓰이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기술로만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가장 근본적인 원리는 경제학이나 전략이론 같은 인문학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자, 토마스 셀링 이분이 만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초짜 인질범이 범죄를 저지르고 마음먹었습니다. 아마 뭐 잘못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날리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납치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질이에요. 인질과 함께 피자도 먹고 며칠을 같이 지냈습니다. 인질범에 대해서 아는 게 굉장히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이 인질범이 생각보다 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풀어주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 없었던 일로 하자고. 그런데 인질범 입장에서는 이 제안을 믿을 수 없죠. 그래서 이 초짜 범죄자는 안타깝게도 초짜지만 여러분을 죽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누가 풀어야 하나요? 여러분 같은 인질이 풀어야 하나요? 아니면 인질범이 풀어야 하나요? 네, 이것은 여러분이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풀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래야만 억울한 죽음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때 인질이 신고하거나 경찰 협조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한다고 해도 인질범이 믿을 수 없지요. 인질이 이 문제를 맹세로만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맹약의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맹약의 어려움. 그런데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치명적인 약점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려나고 나서 약속을 어기면 인질범은 여러분의 비밀을 폭로해서 엄청난 타격을 가할 수 있게 되죠. 즉 인질범에게 내가 약속을 어길 때 너는 나를 응징할 수 있어. 그 수단을 제공하라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응징입니다. 미소 간의 핵전쟁이 안 일어났던 것도 바로 응징 때문이죠. 미국이 핵을 쏘면 소련이 핵으로 응징하고 소련이 핵을 쏘면 미국이 핵으로 응징해서 둘 다 결정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평화를 지켰던 거죠. 오히려 핵이 평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전략 이론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를 응징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발상의 전환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는데 이 학자들이 연구해서 알려주는 거죠. 비트코인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을 꽃피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스마트 콘트랙이라고도 불러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게 뭔지 설명드려야겠네요.
스마트 콘트랙 혹은 스마트 계약은 법원이나 신뢰하는 중앙의 개입 없이 자동적으로 계약이 이행되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내일 날씨를 놓고 여러분이 친구와 내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계약이죠. 내기지만 내일 비가 오면 내가 이기고 해가 뜨면 그 친구가 이겨요. 친구 사이에서야 이런 게임이 잘 진행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진짜 거액이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게임하는 상대도 친구가 아니야. 그럼 이것을 자동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중재하는 회사나 법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스마트 계약을 이용하면 법원이나 회사의 도움 없이 비가 오면 나에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고 해가 뜨면 친구에게 비트코인이 떨어지게 할 수 있어요. 스마트 계약의 주된 원리가 바로 토마스 셀링이 말한 응징입니다. 스마트 계약에서는 상대방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구속해요, 스스로. 그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치 인질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동의해야만 찾을 수 있는 주소에 비트코인을 보내놓는다거나 뭔가를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라는 감옥에 먼저 갇히게 되어서 배신을 하면 이익을 얻기보다는 상대로부터 응징을 당하게 설계가 되는 게 바로 스마트 컨트랙이죠. 이렇게 설명해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인질과 인질범이 어떻게 스마트 계약을 하는지 상상을 해보도록 하죠. 인질이 아무리 자신의 과거를 말해도 인질범이 믿질 않습니다. 너가 진짜 사람을 죽였어? 너 진짜 바람펴? 너 정말 회사 돈 횡령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해서 평소에 이런 범죄를 저질러 놓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인질범이 여러분을 믿지 않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요. 둘이 비트코인 지갑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그 비밀키가 보통은 하나가 필요한데 그걸 둘로 나눕니다. 키를 둘로 딱 쪼개가지고 나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영화 보면 그 은행의 금고에서 키 2개가 들어가야지만 딱 열리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키하고 인질범의 키가 딱 2개가 들어가야지 열리도록 그걸 다중지갑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입금을 할 수가 있어요. 입금하면 이제 나는 다시 못 찾죠. 둘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출금을 하려면 둘 모두 열쇠를 넣어가지고 열어서 빼야 돼요. 이걸 다중지갑이라고 해요. 여기에 비트코인 10개를 넣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 10개의 비트코인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인질범이 여러분을 풀어줘요. 그리고 인질범이 밀항선이나 비행기를 타고 외국에 나가요.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을 해요. 그래서 이 인질범의 아이디가 외국에서 뜨면 그 10비트코인이 여러분 지갑으로 이동을 해요. 이 지갑은 여러분만 열 수 있어요. 여러분 키로 열면 열립니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10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인질범이 외국에 나가서 인터넷 접속하기를 바래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풀어줬는데 배신해가지고 인질범이 경찰에 잡히고 그 경찰에 잡혔으니까 당연히 감옥에 가겠죠. 그러면 그 비트코인 누구의 것도 안 돼요. 그러다가 시간이라는 것 때문에 한 20년쯤 지나서 인질범의 지갑으로 떨어져요. 인질범은 이제 교도소에서 나와서 10비트코인을 얻게 되겠죠. 인질범의 지갑의 비밀키는 인질범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사가 뺏으려고 해도 뺄 수가 없죠. 이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뭐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런 계약이 스마트 계약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여러분은 10비트코인이라는 막대한 자산을 얻기 위해서 인질범이 외국에 나가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위치가 찍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러면 인질범은 여러분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를 거꾸로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즉, 배신은 응징을 당하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신뢰가 형성되고 여러분은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자신의 재산이나 선택권을 내가 마음대로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을 상대에게 믿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법원이나 은행 같은 기관의 도움 없이 말입니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진 않지만 이렇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자기를 구속해서 상대를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또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을 초창기에 프로그래머블 머니라고 불렀어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돈이다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거는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돈의 속성을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많은 여성과 아이들이 폴란드로 피난을 갔잖아요. 매스미디어가 이 불쌍한 어린 아이들이 딱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막 보여주죠. 여러분들이 그들을 돕고 싶어요. 이런 상상을 해보자고요. 인터넷이나 신문에 폴란드 난민촌에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저마다 QR코드, 비트코인 지갑이 찍힌 QR코드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럼 사진에 나오겠죠. 여러분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얘네들한테 내가 10만 원 혹은 만 원이라도 보내주고 싶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보냅니다. QR코드를 찍어가지고. 그런데 이 아이들의 지갑은 10만 원의 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어떤 아이가 9만 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2만 원을 넣으면 1만 원만 들어가고 1만 원 튕겨 나오게 되겠죠. 이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돈의 특징입니다. 당연히 지갑에 한도가 있다는 것을 후원자들이 알도록 공개가 되어 있겠죠. 비트코인은 프로그램이 투명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런 한도가 정해진 지갑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불리하겠죠. 그러나 후원자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긴급한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돕고 싶을 뿐이지 횡재하도록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여러 사람들이 도울 텐데 그 혜택이 여러 명한테 골고루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속하는 한도가 정해진 지갑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도 왠지 그 토마스 셀링이 말한 응징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한 명에게 돈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믿음을 후원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를 얻는 거죠. 즉 원조와 관련해서 의심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굴 돕고 싶어서 어떤 단체나 이런 데 돈을 보냈는데 혹시 그 단체가 중간에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단체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줄까? 이런 별의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비트코인과 스마트 계약이라는 원리로 해결할 수가 있게 돼요.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미국의 MIT 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의 원리를 이용해서 기부금이나 재난구호 방식을 연구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중간에 낀 단체들을 여러분 비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중간에 낀 단체들은 여전히 존재할 겁니다. 왜 존재하죠? 돈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나 진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발굴하고 찾아내겠죠. 그리고 돈은 그 단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정해진 한도의 지갑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좋겠죠. 스마트 계약의 원리가 바로 인문학에서 나온 이런 토마스 셀링 같은 전략 이론가가 만든 그런 응징과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 놀라셨죠?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블록체인은 기술적인 아이디어로 먼저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만들어낸 수많은 난제들, 즉 인문학적 난제들을 풀도록 되어 있어요. 모두 푸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렇게 긴급 구호라든가 이런 것들 상당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야 되겠죠. 예, 여러분 첫 번째 문제로 돌아가서 성형외과, 치과, 내과인 경우 왜 성형외과가 가장 인테리어가 화려할까요? 네, 그것은 고객이 찾아가는 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형외과를 더 많이 가세요? 치과를 더 많이 가세요? 네,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를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형외과를 많이 가면 좀 심각한 거죠. 네, 성형외과를 가장 안 가기 때문에 그 병원에 대해서 진짜 내 얼굴을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보가 많아요? 부족해요? 자, 다시 말해서 성형외과, 치과, 내과의 순은 무슨 순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정보의 순입니다. 여러분들은 병원을 정할 때 성형외과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부족하고 치과는 좀 더 많고 내과는 아주 많죠. 왜냐하면 내과는 자주 가면 못 고치면 안 가면 되는 거고 치과도 가서 막 이빨이 아프기만 하고 통증이 안 가셔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성형외과는 갔다가 얼굴이 망가지면 안 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 문제이며 신뢰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강의의 주제인 맹약의 문제가 맹약의 어려움이 성형외과에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인테리어를 과도한 소비로 보고 있고 이것을 일종의 자기 응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응징이 되느냐 하면요. 그 성형외과 원장님이 실력이 없어요. 근데 인테리어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크게 망할 겁니다. 그래서 그 으리으리한 인테리어가 바로 이 성형외과를 고르는 소비자들한테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내가 실력이 없다면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없어. 이런 신호겠죠. 그래서 저 같은 강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명품 백을 딱 갖고 나와서 커터칼로 팍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깜짝 놀라겠지만 나한테는 이런 게 집에 너무나 많다.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메리칸 원주민들 사이에서는 포트레치라는 이름으로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거이기도 했어요. 아주 값 나가는 것을 태우면 부족민들이나 이웃에 초대받은 귀빈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게 모두 나한테 덤비지 마. 나는 이런 거 엄청 많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고 자기 응징인 거죠. 여러분 오늘 신뢰의 근간이 뭐라고요? 네, 인문학에서는 신뢰의 근간을 친밀도로 보지 않습니다. 네, 신뢰의 근간을 응징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응징이 비트코인과 스마트 콘트랙에 잘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